차가운 9월의 비가 서울의 아스팔트를 적시고 있었다. 도시의 불빛들은 빗방울에 번져 비현실적인 색채의 강을 이루었지만 아우라 그룹 창립 50주년 기념 행사가 열리는 그랜드 컨벤션 홀의 휘황찬란함 앞에서는 그저 배경에 불과했다. 홀 안은 대한민국의 정재계를 움직이는 인물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의 값비싼 옷과 보석, 그리고 가식적인 웃음은 성공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오페라를 상연하고 있었다. 이 거대한 무대의 한 구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설아는 마지막까지 조명의 각도를 점검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 화려한 무대의 세트, 디자이너였지만 이 오페라의 등장인물은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보이지 않는 손, 무대 뒤의 유령일 뿐이었다. 그녀의 손길로 탄생한 무대는 완벽했다. 아우라 그룹의 역사를 상징하는 거대한 미디어 파사드는 과거와 미래를 넘나들며 황홀한 이미지를 쏟아냈고 크리스털로 장식된 연단은 연설을 하는 인물의 권위를 극대화시켰다. 몇몇 VIP들이 무대를 보며 감탄사를 내뱉는 소리가 간간히 들려왔지만 그 감탄은 모두 행사를 총괄한 기획팀장의 몫이었다. 정작 밤을 새워가며 도면과 씨름하고 현장에서 목이 쉬어라 외치며 무대를 완성한 이설아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다. 심지어 행사 직전 기획팀장은 예산 문제를 핑계로 그녀의 팀에게 지급되어야 할 자금의 일부를 삭감한다고 통보했다. 항의했지만 돌아온 것은 이 업계에서 계속 일하고 싶으면 조용히 하라는 비웃음 섞인 협박뿐이었다. 행사의 정점, 아우라 그룹의 젊은 총수 강죽 대표가 무대에 올랐다. 그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수트 차림에 냉철한 표정으로 연단에 섰다. 그의 등장은 모든 소음을 잠재우고 모든 시선을 집중시키는 힘이 있었다. 그는 준비된 연설문을 읽어 내려갔지만 그의 시선은 순간 무대 왼쪽 상단, 아주 미세하게 각도가 틀어진 스포트라이트를 향했다. 보통 사람이라면 절대 알아차리지 못할 오차였다. 하지만 모든 것이 완벽하게 통제되어야 직성이 풀리는 그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흠이었다. 그의 미간이 찰나의 순간 좁혀졌다. 그를 제외하고 그 미세한 오차를 알아차린 사람은 단 한 명. 무대 뒤에서 모니터를 지켜보던 이설아뿐이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저 조명은 원래 그녀가 설계한 위치가 아니었다. 기획팀장이 더 극적인 효과를 원한다며 마지막 순간에 억지로 수정한 결과였다. 행사가 끝나고 모두가 샴페인을 터뜨리며 서로의 성공을 축하할 때 이설아는 흠뻑 젖은 채 컨벤션 홀을 빠져나왔다. 비는 더욱 거세졌고 택시는 잡히지 않았다. 삭감된 장음, 팀원들에게 미안한 마음, 그리고 자신의 재능이 헐값에 팔리고 있다는 무력감이 차가운 빗물과 함께 온몸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결국 근처의 허름한 포장마차로 발길을 옮겼다. 비닐 천막 안으로 들어서자 뜨거운 김과 왁자지껄한 사람들의 소음이 그녀를 맞았다. 그녀는 구석에 자리를 잡고 소주 한 병을 시켰다. 쓴 소주가 목을 타고 넘어갈수록 억눌렀던 분노와 서러움이 뜨겁게 차올랐다. 세상은 불공평했다. 누군가는 다른 사람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무대 위에서 빛나고 누군가는 그 무대 뒤에서 흠뻑 젖은 채 소주를 마시고 있었다. 강지욱은 사람들의 아첨과 축하에 둘러싸여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지루함이 엷게 서려 있었다. 그는 이런 의미 없는 사교 행사를 경멸했지만 그룹의 총수로서 반드시 수행해야 할 의무 중 하나였다. 1시간 넘게 이어진 가식적인 대화 끝에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비서에게 차를 대기시키라는 말을 남기고 그는 아무도 모르게 행사장 뒷문으로 빠져나왔다. 쏟아지는 비가 그의 뜨거워진 머리를 식혀주는 듯했다. 그는 정해진 길을 걷는 것을 싫어했다. 때로는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빗속을 걷는 것이 숨막히는 일상에서 유일한 탈출구였다. 그의 발걸음은 우연히 한 포장마차 앞에서 멈췄다. 평소에 그라면 절대 들어가지 않을 장소였지만
그날따라 왠지 모를 이끌림에 그는 비닐 천막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포장마차 안은 시끄럽고 비좁았다. 강지욱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가장 안쪽 구석에 자리를 잡았다. 그때 그의 옆자리에 앉은 한 여자의 혼잣말이 들려왔다. 괴물들, 전부 다 똑같은 괴물들이야. 사람을 물건처럼 취급하고 필요 없어지면 그냥 버리지. 자기들이 쌓아 올린 성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눈물 위에 서 있는지도 모르고. 여자는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고 있었다. 강지욱은 그저 흔한 주정꾼의 푸념이라 생각하며 무시하려 했다. 하지만 이설아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원망이 서려 있었다. 그녀의 눈앞에는 기획팀장의 비열한 얼굴과 강지욱의 오만한 얼굴이 겹쳐 보였다. 그들은 모두 같은 종류이 아냐, 야. 자기들이 저지른 짓은 다 잊었다고 생각하겠지. 돈으로 다 덮을 수 있다고 믿을 거야. 평창 창고에서 한재민 씨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건데. 그 말이 튀어나오는 순간 시끄럽던 포장마차의 모든 소음이 강지욱의 귀에서 사라졌다. 오직 평창 창고와 한재민이라는 두 단어만이 그의 뇌리를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그것은 그의 완벽한 제국의 가장 깊고 어두운 곳에 묻어둔 원죄의 이름이었다. 지난 몇 년간 그 누구도 감히 입에 올리지 않았던, 그 자신조차 잊으려 애썼던 이름이었다. 그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언제나 흔들림 없던 그의 동공이 순간적으로 가늘게 떨렸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옆자리의 여자를 보았다. 흠뻑 젖은 머리카락, 지쳐 보이는 얼굴, 그리고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눈동자. 처음 보는 여자였다. 무명, 그야말로 이름 없는 여자였다. 이설아는 자신의 말이 옆자리의 남자에게 어떤 파문을 일으켰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술김에 가슴속 응어리를 토해냈을 뿐이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을 하고 포장마차를 나섰다. 빗속으로 사라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강지욱은 얼음처럼 차가운 눈으로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 그를 괴롭히던 지루함과 권태감은 온데간데 없었다. 대신 그의 안에서 차가운 경계심과 위험한 호기심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저 여자는 누구인가? 어떻게 그 이름을 알고 있는가? 우연일까? 아니면 의도된 접근일까? 그의 완벽하게 통제된 삶에 이름 모를 한 여자가 던진 술주정 하나가 미세한 균열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 균열이 거대한 댐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비가 그친 새벽, 강지욱은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최민준 비서가 막 보고한 따끈따끈한 파일이 들려 있었다. 이설아, 프리랜서 무대 디자이너. 나이 28. 평범한 대학을 졸업하고 몇몇 소규모 극단과 프로덕션을 거쳐 최근에는 아우라 그룹의 행사 외주 업체와 계약을 맺었다. 가족관계는 단출했고 약간의 학자금 대출 외에는 이렇다 할 채무도 없었다. 서류상으로는 너무나도 평범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그녀의 삶 어디에도 한재민이나 평창 창고와 연결될 만한 고리는 보이지 않았다. 강지욱의 손가락이 서류의 가장자리를 천천히 쓸어내렸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그녀가 단순히 우연히 무언가를 주워들은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의 직감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는 최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설아라는 여자, 뒤를 좀 더 파봐. 아주 사소한 거라도 놓치지 말고. 그리고 그녀가 다시는 우리 회사 일에 발 못 붙이게 만들어. 업계 전체에서.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살기가 담겨 있었다.
그는 위협의 싹을 미리 자르는데 익숙했다. 그의 제국에 흠집을 낼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은 먼지 한 톨이라도 남기지 않고 제거해야 했다. 이설아라는 여자는 그저 그의 길을 가로막은 작은 돌멩이일 뿐이었다. 그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 작은 돌멩이가 산사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가능성은 애써 외면했다. 그의 오만함은 언제나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었다. 그는 아직 자신의 삶이 얼마나 거대하게 흔들릴지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숙취와 함께 잠에서 깬 이설아는 지난밤의 일을 어렴풋이 기억해냈다. 포장마차에서 누군가에게 화풀이 하듯 소리쳤던 것 같았다. 하지만 상대가 누구였는지는 전혀 기억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술김에 저지른 작은 실수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러나 불길한 예감은 곧 현실이 되었다. 오전에 그녀는 함께 일하던 외주 업체로부터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이유는 불분명했다. 그저 상부의 지시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오후에는 다른 기획사에서 진행 중이던 프로젝트에서도 갑자기 제외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연달아 닥친 불운에 그녀는 망연자실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그녀의 삶을 옥죄어 오고 있었다. 그녀는 지난밤 포장마차에서 마주쳤던 남자의 얼굴을 떠올리려 애썼지만 기억나는 것은 그저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뿐이었다.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그녀가 술김에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가 거대한 포식자를 깨웠다는 것을. 그리고 그 포식자가 이제 막 그녀를 향한 사냥을 시작했다는 것을. 서울의 하늘은 언제 비가 왔냐는 듯 맑게 개어 있었지만 이설아의 삶에는 이제 막 어둡고 긴 장마가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는 혼자였다. 그녀의 무기는 오직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녀의 재능과 강인한 정신력 뿐이었다. 거대한 성벽 앞에서 이름 없는 소녀의 외로운 싸움이 그렇게 막을 올리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상대해야 할 적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싸움이 그녀의 모든 것을 얼마나 송두리째 바꿔놓을지 짐작조차 하지 못한 채였다. 그녀의 운명은 이미 거대한 톱니바퀴에 휘말려 들어가고 있었다. 그 톱니바퀴의 중심에는 차가운 눈빛의 남자, 강지욱이 있었다. 강지욱의 집무실은 도시의 정상에 떠있는 유리 성체와 같았다. 72층에서 내려다보는 서울은 마치 거대한 회로 기판처럼 정교하고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먼지 한 톨 없었고 모든 서류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렬되어 있었다. 이곳은 그의 왕국이었고 모든 것은 그의 통제에 있었다. 하지만 오늘 아침 그의 완벽한 질서에 불협화음이 끼어들었다. 한재민이라는 이름이 그의 집중력을 끈질기게 방해하고 있었다. 그는 수백억짜리 계약서에 사인을 하면서도 머릿속 한편에서는 그 이름이 희미한 유령처럼 배회했다. 감정이나 과거가 그의 판단을 흐리게 두는 것을 극도로 혐오하는 그였기에 이 현상은 지극히 불쾌했다. 노크 소리와 함께 최민준 비서가 들어왔다. 그는 강지욱의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남자였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얼굴, 언제나 단정한 옷차림, 그리고 군더더기 없는 보고. 그는 강지욱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갖춘 완벽한 수족이었다. 어제 지시하신 이설아건, 처리 현황 보고드립니다. 현재 그녀와 계약 중이던 외주 업체 2곳 모두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업계 주요 기획사 몇 군데에도 저희 쪽 의사를 전달해 두었습니다. 앞으로 서울에서 무대 디자인 관련 일은 구하기 어려울 겁니다. 최 비서의 보고는 건조하고 사실적이었다. 강지욱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 대신 질문을 던졌다. 그 여자, 지금 뭘 하고 있지?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아직 별다른 움직임은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계약 해지에 당황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 비서가 대답했다. 강지욱은 만족스럽지 않다는 듯 천천히 의자를 돌려 최 비서를 마주보았다. 그의 눈빛은 상대를 꿰뚫어 보는 듯 날카로웠다. 그 정도로는 부족해. 단순히 일을 막는 것에서 그치지 마. 그 여자의 모든 것을 알아내. 누굴 만나는지, 어딜 가는지, 심지어 편의점에서 뭘 사는지까지. 평창 창고건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누구에게 들었는지, 그리고 배후는 없는지. 샅샅이 파헤쳐. 그의 명령은 편집증적인 집착에 가까웠다. 그는 이설아라는 존재가 자신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변수라는 사실을 견딜 수 없었다. 그저 위협을 제거하는 것을 넘어 그는 자신의 논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이 퍼즐을 반드시 풀어야만 했다. 한편 이설아는 차가운 현실의 벽에 부딪히고 있었다.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2개나 잃은 것도 모자라 그녀가 연락하는 업계 사람마다 약속이라도 한 듯 그녀를 피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선배는 갑자기 해외 출장을 간다며 전화를 끊었고, 함께 프로젝트를 하기로 했던 동료는 집안에 우환이 생겼다며 말을 얼버무렸다. 투명하지만 견고한 벽이 그녀의 주위에 세워지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철저하게 고립되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다. 불안감과 막막함이 검은 구름처럼 그녀의 마음을 뒤덮었다. 그녀는 애써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지친 몸을 이끌고 자신의 작은 옥탑방으로 향했다. 그곳은 그녀가 서울에서 유일하게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작은 안식처였다. 하지만 그 마지막 안식처마저 그녀를 기다려주지 않았다. 현관문에는 차가운 글씨로 적힌 퇴거 통지서가 붙어 있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아들이 들어와 살게 되었으니 한 달 안에 집을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인자한 미소로 그녀를 대하던 집주인 아주머니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이웃을 통해 들은 바로는 그녀의 아들은 이미 결혼해서 지방에 살고 있었다. 명백한 거짓말이었다.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직장에서 잘리고 업계에서 외면당하고 이제는 살던 집에서까지 쫓겨나게 된 것이다. 이것은 더 이상 불운이나 우연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고 있었다. 의도적이고 체계적인 공격이었다. 차가운 옥탑방 바닥에 주저앉은 이설아의 머릿속이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다. 대체 누구에게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그녀의 기억은 필사적으로 최근의 사건들을 되짚어 올라갔다. 그리고 마침내 비 내리던 그날 밤의 포장마차에 다다랐다. 술에 취해 누군가에게 쏟아냈던 분노 섞인 말들. 상대의 얼굴은 기억나지 않았지만 비싼 옷과 그녀를 내려다보던 차갑고 꿰뚫는 듯한 눈빛만은 선명했다. 그리고 그녀가 내뱉었던 말들. 평창 창고, 한재민 씨. 그 순간 잊고 있던 과거의 상처가 날카롭게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한재민. 그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그녀에게는 삼촌처럼 다정한 분이었다. 몇 년 전 그는 아우라그룹의 평창 물류 창고에서 일하다가 안전부주의로 인한 추락사로 생을 마감했다. 그의 죽음은 너무나 갑작스러웠고 회사는 서둘러 사건을 종결시켰다. 유가족은 그의 죽음에 의문을 제기했지만 거대한 기업 앞에서 그들의 목소리는 너무나 미약했다. 증거도 힘도 없었다. 결국 그의 죽음은 평범한 산업재해로 묻혔다. 이설아는 그날의 슬픔과 무력감을 잊을 수 없었다. 술김에 터져나온 그 이름은 그녀의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정의롭지 못한 세상에 대한 오랜 분노의 표출이었다. 설마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그저 스쳐 지나간 사람에게 한 푸념 때문에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다른 어떤 이유도 찾을 수 없었다.
같은 시각 강지욱은 최민준 비서로부터 새로운 보고를 받고 있었다. 이설아의 주변을 추가로 조사한 결과 특이점을 발견했습니다. 최 비서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몇 년 전 평창 창고에서 사망한 한재민 씨가 이설아의 돌아가신 부친과 절친한 사이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말에 강지욱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졌다. 그의 눈빛이 얼음보다 더 차갑게 가라앉았다.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술주정도 아니었다. 과거의 망령이 그가 가장 약한 고리를 통해 그의 발목을 잡으러 온 것이었다. 위협은 이제 막연한 가능성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체가 되어 그의 앞에 나타났다. 그녀는 단순한 돌멩이가 아니라 그의 제국을 뿌리부터 흔들 수 있는 뇌관이었다. 강지욱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집무실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흘렀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한층 더 낮고 냉혹해져 있었다. 방법을 바꿔. 이제부터는 압박이 아니라 감시다. 24시간 그림자처럼 붙어. 그녀가 그 사건에 대해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내야겠어. 그리고 그녀가 먼저 나를 찾아오게 만들어. 스스로 제 발로 걸어 들어와 모든 것을 포기하게. 그의 눈이 위험하게 번뜩였다. 그는 이제 수세에 몰리는 대신 직접 판을 짜기로 결심했다. 이 위험한 게임의 주도권은 자신이 가져야만 했다. 그는 이설아라는 변수를 자신의 통제에 두고 그녀를 이용해 과거의 위협을 완전히 제거할 생각이었다. 이설아는 텅 빈 옥탑방에서 짐을 싸기 시작했다. 하나둘씩 상자에 담기는 물건들은 그녀가 서울에서 보낸 시간의 흔적이었다. 그녀를 덮쳐오는 거대한 공포 속에서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차가운 분노가 불꽃처럼 피어오르고 있었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다. 이대로 쫓겨나고 잊혀질 수는 없었다. 그들은 그녀의 직업과 집을 빼앗았지만 그녀의 자존심과 기억까지 빼앗을 수는 없었다. 그녀는 알아내야만 했다. 그날 밤 포장마차에 있던 남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왜 한재민이라는 이름이 그토록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은 더 이상 그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억울하게 죽어간 한재민 아저씨의 명예와 힘없다는 이유로 진실을 묻어야 했던 모든 사람들을 위한 싸움이었다. 두려움은 여전했지만 그 두려움은 이제 그녀를 멈추게 하는 족쇄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연료가 될 것이었다. 그녀는 짐 싸던 손을 멈추고 낡은 노트북을 열었다. 그리고 검색창에 아우라그룹, 평창물류창고, 사고라는 단어를 입력하기 시작했다. 폭풍의 눈으로 걸어 들어가는 그녀의 첫걸음이었다. 이설아의 새로운 거처는 서울의 하늘 아래 가장 낮은 곳에 있었다. 창문도 없는 좁고 축축한 고시원이었다. 옆방의 기침소리, 복도를 오가는 발소리가 벽을 뚫고 들어오는 사생활이라고는 존재하지 않는 공간.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녀가 살던 햇살 가득한 옥탑방과는 모든 것이 정반대였다. 이 급작스러운 추락은 그녀의 현실을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설아는 절망에 빠져 있을 시간이 없었다. 이 좁고 어두운 방은 역설적으로 그녀의 집중력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아지트가 되어주었다. 그녀는 생존해야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싸워야 했다. 상대를 알지 못하는 싸움에서 그녀가 가진 유일한 무기는 진실을 파헤치려는 의지뿐이었다. 그녀의 첫 번째 시도는 인터넷 검색이었다. 아우라그룹 평창 물류 창고 사고. 하지만 검색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몇 개의 단신 기사와 아우라그룹에서 배포한 공식 보도자료가 전부였다. 모든 내용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직원의 개인 과실로 인한 안타까운 사고라는 틀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다. 사망한 한재민 씨의 이름,
사고 경위, 후속 조치까지 모든 것이 너무나 간결하고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아우라 그룹이 언론을 얼마나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는지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외부에서 보이는 아우라의 벽은 이음새 하나 없는 완벽한 강철 요새와 같았다. 정면으로 부딪혀서는 결코 흠집조차 낼 수 없다는 것을 그녀는 깨달았다. 이설하는 접근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그녀는 무대 디자이너였다. 그녀의 일은 텅 빈 공간에 완벽한 세계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조를 이해하고 보이지 않는 이면을 파악하며 작은 소품 하나가 전체의 분위기를 어떻게 좌우하는지 알아야 했다. 그녀는 아우라 그룹이 만든 공식적인 이야기를 하나의 거대한 세트라고 가정했다. 그렇다면 그녀의 임무는 이 완벽해 보이는 세트의 설계도를 역으로 추적해 구조적 결함을 찾아내거나 제자리에 놓여있지 않은 소품을 발견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컴퓨터를 끄고 이삿짐 속에서 아버지의 유품이 담긴 낡은 상자를 꺼냈다. 그곳에 이 거대한 세트에 허점을 드러낼 작은 실마리가 있을지도 몰랐다. 상자 안에는 아버지의 손때 묻은 물건들이 가득했다. 낡은 일기장, 빛바랜 사진첩, 그리고 편지 몇 통. 이설아는 조심스럽게 사진첩을 넘겼다. 아버지와 한재민 아저씨가 어깨동무를 하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들이 보였다. 그들의 젊은 시절, 낚시터에서, 등산길에서, 그리고 소박한 집들이에서 함께한 시간의 기록들이었다. 마지막 페이지에 다다랐을 때 그녀의 손가락이 한 장의 사진 위에서 멈췄다. 평창 창구 앞에서 작업복을 입은 한재민 아저씨와 동료 서너 명이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이었다. 사진 뒷면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날짜와 함께 이름 몇 개가 적혀 있었다. 박 부장님, 김대리, 그리고 막내 영철이와 함께 안전제일. 이설아의 심장이 가늘게 떨렸다. 이것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었다. 그날의 진실을 알고 있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의 목록이었다. 강지욱은 최민준 비서로부터 이설아의 최근 동향을 보고받고 있었다. 고시원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외부 활동은 거의 없고 대부분의 시간을 방 안에서 보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이 동향으로는 낡은 유품들을 정리하는 모습이 몇 번 포착되었습니다. 최 비서의 보고에 강지욱은 코웃음을 쳤다. 결국 포기하고 과거를 추억하는 건가? 내버려둬. 제풀에 지쳐서 조용해지겠지. 그는 이설아의 저항이 곧 끝날 것이라 확신했다. 돈도 셔줄도 없는 개인이 거대 기업을 상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다. 그의 오만함은 그녀의 잠재력을 과소평가하게 만들었다. 그는 그녀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집요함이라는 것을 아직 알지 못했다. 이설아는 사진, 뒷면의 이름을 토대로 조사를 시작했다. SNS와 동문 네트워크, 심지어 중고 거래 사이트의 과거 기록까지 뒤지며 그들의 흔적을 추적했다. 그녀의 정보 수집 능력은 무대 소품을 찾기 위해 인터넷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뒤지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며칠간의 노력 끝에 그녀는 막내 영철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김영철이라는 남자의 연락처를 찾아냈다. 그는 현재 작은 도시에서 배관 설비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그녀가 평창 창고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남자의 목소리는 차갑게 굳어졌다. 전화 잘못 거셨습니다. 그는 매몰차게 전화를 끊었고 다시는 받지 않았다. 이설아는 낙담했지만 동시에 확신을 가졌다. 그의 두려움에 찬 반응이야말로 그곳에 무언가 숨겨진 진실이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다. 그녀의 시도는 즉시 강지욱에게 보고되었다. 이설아가 평창 창고의 전 직원이었던 김영철에게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최 비서의 말에 강지욱의 표정이 처음으로 미세하게 변했다.
그의 예상을 벗어난 움직임이었다. 그는 그녀가 그저 감상에 젖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파헤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했다. 그쪽 사람들에게 연락해서 입단속시켜 퇴직금과 함께 서명했던 비밀 유지 서약서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줘. 필요하다면 다른 방법도 사용해. 다시는 아무도 입을 열지 못하게.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함께 희미한 불안감이 섞여 있었다. 그의 완벽한 요새에 예상치 못한 곳에서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이설아는 포기하지 않았다. 전화가 안 된다면 직접 찾아가는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최소한의 경비를 챙겨 김영철이 있다는 작은 도시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다. 몇 시간 후 그녀는 허름한 영철 설비 가게 앞에 섰다. 가게 안에서 작업 중이던 김영철은 그녀를 보자마자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쳐다보았다. 누구신데 여기까지 찾아오셨소? 그는 그녀가 다시는 말을 꺼내지 못하도록 처음부터 쏘아붙였다. 하지만 이설아는 사고에 대해 묻는 대신 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그에게 내밀었다. 저는 한재민 아저씨의 딸 같은 사람이에요. 혹시 이 사진 기억나세요? 사진을 본 김영철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곳에는 너무나도 젊고 건강했던 한재민과 어색한 미소를 짓고 있는 앳된 시절의 자신이 있었다. 이설아는 그의 흔들리는 눈빛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사고의 진실을 추궁하는 대신 아버지가 들려주었던 한재민 아저씨에 대한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놓았다. 얼마나 정이 많고 의리 있는 사람이었는지, 동료들을 얼마나 아꼈는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협박도 회유도 아닌 인간적인 공감에 대한 호소였다. 김영철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의 거친 손이 굳은 살 박인 이마를 몇 번이고 쓸어 올렸다. 마침내 그는 깊은 한숨과 함께 입을 열었다. 아가씨, 괜히 위험한 일에 끼어들지 마. 아우라가 어떤 곳인지 몰라서 그래. 그 사람들은 괴물이야. 그는 모든 것을 말해주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가 던진 한마디는 이설아에게 가장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다. 그날 사고는 박 부장 그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일어난 거야. 안전장비에 문제가 있는 걸 알면서도 실적 때문에 무리하게 작업을 지시했어. 그리고 그 모든 걸 재민이 형한테 뒤집어 씌운 거고.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고개를 돌려버렸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박 부장, 그리고 조작된 사고. 거대한 세트의 가장 중요한 기둥 하나가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다. 사냥감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다. 도리어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고 사냥꾼의 목을 향할 첫 번째 발톱을 세우고 있었다. 강지욱은 최민준 비서가 내민 보고서를 응시했다. 이설아, 전 평창 창고직원 김영철과 접촉. 대화 내용 미확인. 그러나 김영철은 이후 극도로 불안한 반응을 보임. 보고서의 마지막 줄에는 이설아가 박 부장이라는 인물의 행방을 수소문하고 있다는 내용이 덧붙여져 있었다. 강지욱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그의 예상을 뛰어넘는 집요함이었다. 쥐를 구석으로 몰면 발악이라도 할 줄 알았는데 이 쥐는 도리어 고양이의 목을 물어뜯을 기세였다. 분노와 함께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 고개를 들었다. 그것은 바로 흥미였다.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하고 통제에 있던 그의 세계에 이설아라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던져진 것이다. 그는 최 비서에게 지시했다. 이제부터 유치한 압박은 중단해. 효과도 없을 뿐더러 내 방식도 아니야. 그의 눈이 섬뜩하게 빛났다. 그 여자를 내 무대 위로 끌어올릴 시간이야. 내가 모든 조명과 음향을 통제하는 무대로. 그는 더 이상 그림자 뒤에서 그녀를 짓누르는 방식을 원치 않았다. 그는 그녀를 직접 마주하고 그녀의 눈을 보고
그녀의 의지를 자신의 손으로 꺾어버리기를 원했다. 그는 그녀가 어떤 인간인지, 무엇이 그녀를 저토록 단단하게 만드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어졌다. 이것은 더 이상 위협 제거가 아니었다. 그의 지배욕을 자극하는 위험한 게임의 시작이었다. 이설아는 박 부장을 찾는데 난항을 겪고 있었다. 그는 이미 오래전에 아우라 그룹을 떠났고 행방이 묘연했다. 막다른 길에 다다랐다고 느낄 때쯤 그녀에게 믿을 수 없는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다. 아우라 문화재단에서 주최하는 신진 디자이너 공모전의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업계에서 이름도 없는 프리랜서인 그녀에게는 과분하다 못해 비현실적인 제안이었다. 게다가 발신자는 아우라였다. 함정. 그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자신을 향해 던져진 달콤한 덫이었다. 잠시 망설였다. 이 제안을 거절하고 계속 어둠 속에서 실마리를 찾는 것이 안전한 길일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적의 심장부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수락 버튼을 눌렀다. 두려웠지만 피할 생각은 없었다. 심사위원 첫 모임이 열리는 장소는 아우라 그룹이 운영하는 최고급 프라이빗 라운지였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정형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고 벽에는 수억 원을 호가하는 현대 미술 작품들이 걸려 있었다. 모든 것이 그녀를 압도하고 주눅들게 하기 위해 치밀하게 계산된 공간이었다. 잠시 후 익숙하지만 낯선 인물이 라운지 안으로 들어섰다. 강지욱이었다. 그는 포장마차에서의 만남은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는 듯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자신을 문화재단의 이사장이라고 소개했다. 그의 태도는 완벽하게 정중했지만 그 이면에는 상대를 꿰뚫어 보는 듯한 오만함이 서려 있었다. 그들의 첫 공식적인 대화는 팽팽한 탐색전이었다. 이설아 씨의 포트폴리오를 인상 깊게 봤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신의 재능을 포기하지 않는 열정이 느껴지더군요. 강지욱이 던진 말에는 그녀의 조사를 비웃는 듯한 가시가 숨어 있었다. 이설아는 물러서지 않고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다. 무대가 아무리 화려해도 그 아래 기초가 썩어 있다면 어떤 재능도 제대로 빛을 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장님. 그녀의 대답은 그의 제국을 정면으로 겨냥한 조용한 선전포고였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는 그녀의 약점을 찾기 위해, 그녀는 그의 위선적인 가면 뒤의 균열을 찾기 위해 서로의 언어와 표정, 숨소리 하나까지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 다른 심사위원들이 돌아가고 마침내 라운지에는 두 사람만 남게 되었다. 강지욱은 더 이상 연기하지 않았다. 그는 테이블 위에 값비싼 만년필과 함께 수표 한 장, 그리고 해외 유학 서류를 올려놓았다. 이설아 씨에게 제안을 하나 하지. 유능한 인재가 쓰레기 더미를 뒤지느라 인생을 낭비하는 건 안타까운 일이야.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위협이 담겨 있었다. 이걸 받고 떠나 유럽 지사에서 새로운 경력을 쌓게 해주지. 당신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야. 과거는 잊어. 어떤 진실은 파헤치는 것보다 묻어두는 게 모두에게 이로운 법이니까.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었다. 그녀가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을 단번에 끝낼 수 있는 황금 열쇠였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를 더 덧붙이는 것을 잊지 않았다. 물론 당신이 이 제안을 거절하고 계속해서 이해하지 못할 영역을 건드린다면 우리 그룹은 명성에 위협이 되는 요소를 제거하는데 매우 단호하다는 점을 알아두는 게 좋을 거야. 당신의 그 재능 있는 미래가 한순간에 꺼져버리는 건 나도 보고 싶지 않군. 유혹과 협박. 그가 세상을 움직이는 두 가지 방식이었다. 그는 이설아 또한 그 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으리라 확신했다. 돈과 공포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인간은 없다고 그는 믿었다.
이설아는 테이블 위에 놓인 것들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녀의 비참한 현실을 끝내줄 달콤한 독이었다. 순간적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치고 싶은 유혹이 그녀를 덮쳤다. 하지만 그녀의 뇌리에는 한재민 아저씨의 선한 얼굴이, 아버지의 슬픔에 잠긴 눈빛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강지욱의 눈을 마주 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떨리지 않았다. 그곳에는 차갑고 단단한 결의가 자리 잡고 있었다. 제 미래는 판매용이 아닙니다, 대표님.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라운지 전체를 울리는 힘이 있었다. 그리고 어떤 진실은 쓰레기가 아니라 누군가의 묘비입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등을 돌렸다. 그녀의 거절은 강지욱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었다. 그의 얼굴에서 부드러운 미소가 사라지고 흥미롭다는 듯한 표정이 스쳐 지나간 뒤 이내 차갑고 위험한 평온함이 내려앉았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상대를 잘못 골랐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이설아가 라운지를 떠나는 순간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재정이 되었다. 이것은 더 이상 강자가 약자를 짓누르는 일방적인 압박이 아니었다. 서로의 모든 것을 걸고 싸워야 하는 대등한 적수 간의 전쟁이었다. 이설아는 거대한 빌딩을 걸어 나오며 세차게 뛰는 심장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그녀는 괴물의 심장부에서 그의 눈을 똑바로 보고 살아나왔다. 강지욱은 창가에 서서 서울의 거리 속으로 사라지는 그녀의 작은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그의 입가에 다시 한번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이번에는 경멸이나 오만함이 아닌 진정한 호적수를 만난 자의 위험한 미소였다. 쫓고 쫓기는 고양이와 쥐의 놀이는 이제 진짜 막을 올린 참이었다. 강지욱과의 대면은 이설에게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다. 그의 제안은 단순한 회유가 아니라 거절할 시 모든 것을 파괴하겠다는 최후 통첩이었다. 이제 그녀의 싸움은 막연한 정의 구현을 넘어 자신의 생존을 위한 절박한 투쟁이 되었다. 그녀의 최우선 목표는 단 하나, 이 모든 비극의 시작점에 있는 박 부장을 찾아내는 것이었다. 하지만 아우라 그룹이라는 거대한 방패 뒤에 숨은 그의 흔적을 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어림도 없었다. 그녀는 사고의 본질을 다시 생각했다. 기업이 무언가를 숨기려 할 때 가장 껄끄러운 상대는 누구일까? 바로 기자였다. 이설아는 며칠 밤낮으로 낡은 신문기사 데이터베이스를 파고들었다. 사고 당시 대부분의 언론은 아우라그룹의 보도자료를 그대로 받았었지만 단 한 명, 시사저널의 오정세라는 기자가 미묘하게 다른 결의 기사를 썼다. 그는 사고의 원인에 대해 직접적인 의문을 제기하지는 않았지만 현장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심층적으로 조명하며 간접적으로 회사의 책임을 암시했다. 하지만 그것이 그의 마지막 기사였다. 그 기사가 나간 지 몇 달 후 그는 석연치 않은 취재윤리 위반을 이유로 해고당했다는 사실을 찾아낼 수 있었다. 이설아는 그가 자신에게 필요한 열쇠를 쥐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직감했다. 수소문 끝에 찾아낸 오정세는 더 이상 날카로운 눈빛의 기자가 아니었다. 그는 먼지 쌓인 책들이 가득한 망해가는 헌책방을 운영하며 세상에 대한 냉소와 환멸에 찌들어 있었다. 이설아가 평창 창고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그는 손사래를 쳤다. 아가씨,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 하지 마. 당신이 상대하는 게 어떤 괴물인지 알기나 해. 그는 아우라그룹이 어떻게 자신의 경력을 체계적으로 파괴했는지, 어떻게 그를 사회적으로 매장시켰는지 쓴웃음을 지으며 털어놓았다. 그의 이야기는 아우라의 맞선 자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다. 그는 이설에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조용히 살라고 충고했다. 하지만 이설아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도움을 구걸하는 대신 자신이 알아낸 사실들을 그의 앞에 꺼내놓았다.
사고를 조작한 박 부장의 존재,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의 은폐를 현재 아우라의 총수인 강지욱 대표가 직접 지휘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강지욱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순간 오정세의 죽은 듯했던 눈빛이 흔들렸다. 이것은 그저 오래된 기업 비리 사건이 아니었다. 현재 권력의 심장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대한 음모였다. 그의 가슴 속에서 잊고 있던 기자의 피가 다시 끓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특종이 아니었다. 자신의 잃어버린 명예와 인생을 되찾을 수 있는,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랐다. 그는 마침내 이 위험한 싸움에 동참하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상처 입은 두 영혼의 불안한 동맹이 시작되었다. 한편 강지욱은 이설아와의 만남 이후 설명할 수 없는 동요에 시달리고 있었다. 어떤 진실은 누군가의 묘비라던 그녀의 말이 그의 굳게 닫힌 기억의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그날 밤 그는 깊은 잠에 들지 못하고 과거의 악몽에 사로잡혔다. 꿈속에서 그는 젊은 시절의 자신으로 돌아가 있었다. 아버지인 강 회장과 함께 평창 창고를 시찰하던 그날, 작업복 차림의 한재민이 그에게 다가와 안전장비의 결함을 보고했다. 그의 눈빛에는 진실한 걱정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당시의 젊은 강지욱은 아버지에게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는 박 부장의 문제없다는 말을 더 신뢰했고 한재민의 우려를 사소한 불만으로 치부하며 나중에 검토하겠다고 둘러댔다. 그리고 그는 다시는 그 문제를 검토하지 않았다. 사고는 며칠 뒤에 일어났다. 아들의 실수가 그룹 전체의 위기로 번질 것을 우려한 강 회장은 즉시 모든 것을 통제했다. 그는 경찰, 언론, 그리고 정치권까지 움직여 사건을 완벽하게 은폐했다. 그는 아들에게 이것이 바로 힘의 본질이라고 가르쳤다. 진실 따위는 힘 앞에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그날 이후 강지욱은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더욱 냉혹하고 철저한 사람이 되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지울 수 없는 죄책감의 흉터가 남았다. 그가 이설아를 침묵시키려는 이유는 단순히 회사를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유일한 실책과 그로 인해 한 남자가 죽었다는 끔찍한 진실로부터 도망치려는 필사적인 발버둥이었다. 그의 완벽한 가면은 그 깊은 상처를 가리기 위한 방어기제였던 것이다. 오정세는 늙은 하이에나처럼 끈질겼다. 그는 잊혔던 인맥들을 총동원해 마침내 박 부장의 현재 신분을 알아냈다. 그는 박도준으로 개명하고 아우라 그룹의 한적한 자회사에서 임원으로 편안한 삶을 살고 있었다. 그의 충성심에 대한 보상이었다. 하지만 오정세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박도준의 뒤를 캐던 중 사고 직후 그의 비서였던 한 여직원이 갑자기 지방의 한직으로 좌천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찍혀난 것이 분명했다. 이설아와 오정세는 박도준보다 이 여자를 먼저 만나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했다. 두 사람은 수소문 끝에 작은 지방 도시에서 평범한 주부로 살고 있는 그녀를 찾아냈다. 그녀는 처음에는 극도의 두려움을 보이며 입을 열지 않았다. 하지만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린 아우라 그룹에 대한 오랜 원망과 이설아의 진심 어린 설득에 결국 마음을 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서류철 하나를 꺼내왔다. 그 안에는 한재민 씨가 사고 전에 정식으로 제출했지만 박도준이 묵살하고 파기했던 안전장비 긴급교체 요청서에 사본이 들어있었다. 그녀가 몰래 복사해서 보관해온 것이었다. 그것은 아우라 그룹의 거짓말을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 바로 스모킹 전이었다. 이설아는 얇은 종이 뭉치를 손에 들었다. 하지만 그 무게는 청은망은처럼 느껴졌다. 불안한 동맹은 이제 가장 강력한 무기를 손에 넣었다. 그 시각
강지욱은 홀로 집무실에서 아버지와 함께 찍은 낡은 사진을 보며 과거의 그림자에 잠겨 있었다. 피할 수 없는 운명의 충돌이 바로 코앞까지 다가오고 있었다.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은 순간 이설아와 오정세 그리고 전 비서 최은희는 잠시나마 승리를 예감했다. 낡은 안전보고서 사본은 단순한 종이를 넘어 거대한 거짓의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였다. 그들은 오정세의 헌책방 가장 깊숙한 곳, 먼지 쌓인 책더미 뒤에 숨어 작전회의를 시작했다. 이 증거를 어떻게 터뜨려야 가장 효과적일까? 언론사에 제보하는 것은 위험했다. 아우라 그룹에 입김이 닿지 않은 언론사를 찾기 어려울 뿐더러 제보하는 순간 정보가 새어나가 역공을 당할 수 있었다. 경찰이나 검찰 역시 믿을 수 없었다. 그들은 이미 오래전에 아우라에 충실한 개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때 냉소적인 표정으로 침묵을 지키던 오정세가 입을 열었다. 무대가 필요해. 아무도 중간에 막을 내릴 수 없는 모든 조명이 집중되는 거대한 무대. 그의 눈이 예리하게 빛났다. 아우라 그룹의 연례 주주총회. 일주일 뒤에 열리지. 그곳에는 국내외 주요 언론사와 투자자들이 모두 모여 그 자리에서 이 폭탄을 터뜨리는 거야. 강지욱이 가장 화려하게 빛나는 바로 그 순간에 그의 발밑을 무너뜨리는 거지. 그것은 극도로 위험하지만 성공한다면 무엇보다 확실한 방법이었다. 그들의 불안한 동맹은 이제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하나의 팀이 되어가고 있었다. 희망의 불씨가 그들의 눈에서 타오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이미 강지욱의 거대한 감시망 안에 포착되어 있었다. 최민준 비서는 이설아가 오정세 기자와 접촉한 것에 이어 박도준의 옛 비서였던 최은희까지 만났다는 사실을 보고했다. 강지욱의 표정에서 여유와 흥미는 완전히 사라졌다. 그의 눈에는 차가운 살기만이 감돌았다. 최은희, 그것은 그가 잊고 있었던 혹은 잊고 싶었던 과거의 실책이었다. 그녀의 존재는 곧 서류 증거의 존재를 의미했다. 이제 상황은 더 이상 그가 주도하는 심리게임이 아니었다. 그의 제국을 위협하는 실질적인 반란이었다. 그는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최 비서에게 명령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들을 막아.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강지욱의 명령이 떨어진 바로 다음 날부터 보이지 않는 폭력이 그들을 덮치기 시작했다. 오정세의 헌책방은 하룻밤 사이에 난장판이 되었고 그의 취재 자료가 담긴 노트북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단순한 좀도둑의 소행이 아니었다. 명백한 경고였다. 최은희에게는 더 교묘하고 잔인한 압박이 가해졌다. 모르는 번호로 문자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다. 거기에는 그녀의 어린 딸이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걸어오는 모습이 찍힌 사진이 담겨 있었다. 아무런 협박 문구도 없었지만 그 사진 한 장은 1000마디의 말보다 더 끔찍한 공포를 불러일으켰다. 그녀의 가장 약한 부분을 겨냥한 비열한 공격이었다. 그녀의 결심은 공포 앞에서 모래성처럼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설아 역시 직접적인 위협을 피할 수 없었다. 늦은 밤 고시원으로 돌아가던 길, 갑자기 오토바이 한 대가 굉음을 내며 인도로 돌진했다. 아슬아슬하게 몸을 피하지 않았다면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의도적인 위협이었다. 다시 한번 선을 넘으면 내 목숨도 안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무언의 협박. 그들의 동맹은 아우라 그룹의 무자비한 방역 앞에 뿌리부터 흔들렸다. 딸의 안전에 대한 공포로 이성을 잃은 최은희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 했다. 오정세 역시 아우라에 의해 한번 부서졌던 과거의 트라우마가 되살아나며 깊은 무력감에 빠졌다. 이 위태로운 동맹의 중심을 잡아야 하는 것은 결국 이설하였다. 그녀는 흔들리는 두 사람을 필사적으로 설득했다. 지금 우리가 멈추면 평생 이 공포 속에서 살아야 해요.
그들은 우리를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안전해지는 유일한 방법은 이기는 것뿐이에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을 넘어선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주주총회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이것이 자포자기식의 공격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산된 마지막 승부수임을 각인시켰다. 그녀의 확신에 찬 모습에 두 사람은 마침내 마음을 다잡았다. 공포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들은 공포와 함께 싸우기로 결심했다. 강지욱은 그들의 저항이 예상보다 거세자 더욱 잔인한 수를 두었다. 그는 이소라의 가장 약한 고리를 공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녀에게 처음으로 진실의 단서를 제공했던 영철 설비의 김영철에게 갑작스러운 세무조사가 닥쳤고 있지도 않은 불법 시공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 작은 가게는 순식간에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 그날 밤 이소라의 전화가 울렸다. 강지욱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차가웠다. 내 주변 사람들이 다치길 원치 않는다면 여기서 멈춰. 김영철이라는 사람, 그리고 네가 만났던 다른 사람들. 네가 멈추면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갈 거다. 하지만 계속 고집을 부린다면 그들의 불행은 모두 내 책임이 될 거야. 그것은 이소라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선택을 강요하는 것이었다. 정의를 향한 싸움과 자신 때문에 고통받는 무고한 사람들의 안전.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이 짊어진 책임의 무게에 어깨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그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그녀가 포기하면 김영철 아저씨는 풀려날 것이다. 하지만 한재민 아저씨의 억울한 죽음은 영원히 묻히고 그녀와 동료들은 평생 아우라의 감시 속에서 숨죽여 살아야 할 것이다. 동이 트기 전 그녀는 결심을 굳혔다. 여기서 물러서는 것은 모두의 희생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녀는 오히려 더 독해져야만 했다. 이 싸움을 반드시 이겨서 그 누구도 더 이상 힘없다는 이유로 고통받지 않게 만들어야 했다. 생사를 가를 마지막 승부의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결전의 장소인 아우라그룹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아침, 서울의 하늘은 폭풍 전야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아우라그룹의 연례 주주총회가 열리는 컨벤션 홀은 권력과 자본의 향기로 가득했다. 잘 다려진 수트와 값비싼 향수, 그리고 수백억 원의 향방을 결정할 날카로운 눈빛들. 단상 위 거대한 스크린을 배경으로 선 강지욱은 제국의 군주 그 자체였다. 그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그룹의 청사진을 제시했고 완벽한 기업 윤리와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주주들은 그의 모든 말에 박수를 보냈고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다. 그는 이따금씩 객석을 훑어보았지만 그 어떤 불안의 징후도 발견할 수 없었다. 그의 위협이 통했다고 이름 없는 그 여자의 하찮은 반란은 끝났다. 끝났다고 그는 믿었다. 하지만 이소라는 그곳에 있었다. 모두가 볼 수 있지만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 그녀는 오정세 기자의 도움으로 행사 스태프용 출입증을 얻어 무대 뒤편의 음향 및 영상 통제실에 자리 잡고 있었다. 일막에서 그녀는 무대를 만드는 보이지 않는 손이었지만 마지막 7막에서 그녀는 이 거대한 연극의 모든 것을 파괴할 연출가가 되어 있었다. 오정세 기자는 기자석에 앉아 있었고 최은희는 약속된 장소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모든 배우가 자신의 위치에 서 있었고 이제 마지막 막이 오를 시간이었다. 강지욱의 연설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오정세 기자가 손을 들었다. 대표님, 그룹의 리스크 관리 시스템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특히 몇 년 전 평창 물류 창고에서 발생했던 한재민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공식 보고서가 조작되었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의 돌발 질문에 장내에는 순간 정적이 흘렀다. 경호원들이 그에게 다가가기 시작했고 강지욱의 얼굴은 차갑게 굳었지만
그는 애써 평정을 유지했다. 그는 준비된 답변처럼 매끄럽게 응수했다. 그거는 직원의 과실로 인한 안타까운 사고였으며 이미 오래전에 종결된 사안입니다. 근거 없는 소문에 대해서는 답변할 가치를 느끼지 못합니다. 강지욱이 말을 마치는 순간 이설아의 손가락이 노트북의 엔터키를 눌렀다. 그것이 신호였다. 강지욱의 등 뒤에서 아우라 그룹의 로고를 비추던 거대한 스크린이 순식간에 암전되었다가 다시 켜졌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주가 그래프가 아니었다. 한재민 씨가 자필로 작성하고 박도준 부장이 수령 확인 서명을 한 안전장비 긴급교체 요청서의 선명한 스캔 이미지였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컨벤션 홀의 모든 스피커에서 떨리지만 분명한 여성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최은희의 목소리였다. 그녀는 녹음된 음성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고 스크린 속 보고서의 내용을 한자 한자 힘주어 읽어 내려갔다. 그녀는 박도준의 지시로 원본 서류를 파기해야 했던 과정과 그 후 협박을 받고 지방으로 좌천되었던 사실을 모두 폭로했다. 컨벤션 홀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고 주주들의 고함과 기자들의 외침이 뒤섞였다. 강지욱의 완벽했던 무대는 순식간에 그의 죄를 고발하는 심판대가 되어버렸다. 그는 경호팀에게 영상과 음향을 중단하라고 소리쳤지만 이설아는 이미 수분간 제어 시스템을 외부에서 차단해 놓은 상태였다. 강지욱은 생애 처음으로 완전한 통제불능 상태에 빠졌다. 그의 얼굴에서 오만함과 자신감은 사라지고 당혹감과 분노, 그리고 희미한 공포가 스쳐 지나갔다. 녹음된 음성이 끝나자 무대 뒤편의 어둠 속에서 이설아가 천천히 걸어 나왔다. 손에는 마이크 하나가 들려 있었다. 순식간에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더 이상 이름 없는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단상으로 올라가 강지욱의 앞에 섰다. 하지만 그녀는 소리치거나 분노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한재민 씨는 당신들의 보고서에 적힌 차가운 통계 숫자가 아닙니다. 그는 누군가의 자랑스러운 아버지였고 다정한 친구였으며 성실한 노동자였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강지욱에게 고정되었다. 복수를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진실이 있어야 할 자리로 돌려놓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마지막 비수를 그의 심장에 꽂았다. 강지욱 대표님, 당신도 그 자리에 있었죠. 한재민 아저씨는 사고가 나기 전에 직접 당신에게 안전 문제를 보고했습니다. 당신은 그를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다. 당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이 제국은 당신이 외면했던 그 진실이라는 묘비 위에 세워진 겁니다. 그 마지막 한마디는 강지욱의 마지막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그의 뇌리에는 한재민의 걱정스러운 얼굴과 그를 외면하던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죄책감, 수치심, 그리고 모든 것을 들켜버렸다는 공포가 그를 덮쳤다. 강지욱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증거는 스크린에 떠 있고 증언은 모두가 들었으며 마지막 일격은 그의 양심을 관통했다. 그의 침묵은 가장 확실한 자백이었다. 객석에 앉아있던 박도준이 몰래 빠져나가려다 기자들에게 둘러싸였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강지욱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철옹성은 이름 없는 소녀가 던진 진실이라는 돌멩이 하나에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이설아는 자신의 모든 말을 마친 뒤 무대 위에서 홀로 무너져 내리는 강지욱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승리감 대신 깊은 슬픔과 모든 것이 끝났다는 허탈함이 서려 있었다. 진실의 막은 마침내 올랐고 화려했던 연극은 가장 끔찍한 비극으로 끝을 맺고 있었다. 모든 것이 폐허로 변했다.
아우라그룹 주주총회는 대한민국 기업 역사상 최악의 스캔들로 기록되었다. 강지욱의 완벽한 왕국은 하룻밤 사이에 무너져 내렸고 그 잔해 속에서 오랫동안 숨겨져 왔던 추악한 진실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검찰은 즉시 특별 수사팀을 꾸렸고 아우라타워는 기자들과 수사관들로 북새통을 이루었다. 박도준을 비롯한 사건 은폐에 가담했던 임원들은 현장에서 긴급 체포되었다. 강지욱은 변호인단에 둘러싸여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를 뚫고 검찰청으로 향했다.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없었지만 텅 비어버린 그의 눈동자는 그의 세계가 끝났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수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평창 창고 사건은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아우라그룹의 경영권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저질러진 수조 원대의 분식회계와 비자금 조성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다. 강지욱은 단순한 사건 은폐를 넘어 그룹 전체를 사유화한 파렴치한 범죄자로 전락했다. 법정에서 최은희와 김영철은 떨리는 목소리로 진실을 증언했고 그들의 용기는 국민들의 응원을 받았다. 오정세 기자는 아우라 게이트에 대한 탐사 보도로 재기에 성공했으며 그의 기사는 언론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상을 휩쓸었다. 몇 달간의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재판부는 강지욱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법의 심판은 내려졌고 정의는 뒤늦게나마 실현되었다. 폭풍의 중심에 있었던 이설아는 모든 것이 끝난 후 거짓말처럼 세상의 시선에서 사라졌다. 그녀는 언론의 인터뷰 요청을 모두 거절하고 조용히 자신의 삶을 되찾는 데 집중했다. 그녀는 아우라 그룹과의 민사소송에서 받은 배상금으로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를 열었다. 상업적인 프로젝트 대신 가난한 연극 극단이나 공익단체의 무대를 디자인하는 곳이었다. 그녀의 스튜디오는 크지 않았지만 그곳에서 만들어지는 무대들은 진심과 온기로 가득했다. 그녀는 더 이상 거대한 무대 뒤에 유령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자신의 철학이 담긴 무대를 만드는 당당한 창조자가 되었다. 강지욱의 수감이 결정되기 며칠 전 이설아는 변호사를 통해 면회 요청을 받았다. 잠시 망설였지만 그녀는 이것이 자신에게도 필요한 마지막 매듭이라는 생각에 교도소의 면회실로 향했다. 유리병 너머의 강지욱은 더 이상 제국의 군주가 아니었다. 그는 값비싼 수트 대신 수인복을 입고 있었고 그의 눈빛에서는 오만함 대신 깊은 공허함이 느껴졌다. 그는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한참의 침묵 끝에 입을 열었다. 당신은 내가 계산할 수 없었던 유일한 변수였어. 그는 이설아에게 낡은 서류 하나를 건넸다. 그것은 그의 아버지가 차명으로 운영해온 비밀 복지재단의 목록이었다. 이 돈이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가도록 해줘. 산업재해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그의 방식대로 할 수 있는 아주 뒤늦고 미미한 속죄였다. 이설아는 그를 비난하거나 동정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담담하게 말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당신 자신과 화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길 바랍니다. 그들의 길고 길었던 악연은 그렇게 끝이 났다. 용서도 화해도 아니었지만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각자의 길을 향해 나아가는 마지막 이별이었다. 그녀가 면회실을 나올 때 차가운 복도 너머로 한 줄기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의 끝이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세상은 아우라 게이트를 서서히 잊어갔지만 그들이 만든 변화는 사람들의 삶에 작은 파도처럼 남아있었다. 오정세 기자는 사건의 전말을 담은 책을 출간해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고 최은희는 가족과 함께 작은 도시로 이사해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되찾았다. 이설아는 주말을 이용해 한재민의 묘를 찾았다. 그녀는 국화꽃 한 다발을 내려놓으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아저씨, 이제 다 끝났어요. 편히 쉬세요. 그녀의 얼굴에는 슬픔 대신 평온한 미소가 감돌았다. 그날 저녁, 그녀는 자신이 디자인한 작은 소극장 무대 앞에 앉아 있었다. 무대 위에서는 무명의 배우들이 열정적으로 연기를 펼치고 있었다. 조명은 화려하지 않았고 세트는 소박했지만 그 안에는 사람의 이야기가 살아 숨쉬고 있었다. 관객들은 배우들의 연기에 함께 웃고 울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이설아의 눈이 빛났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빛을 만드는 사람이었다. 이름 없는 소녀가 던진 작은 돌멩이 하나가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듯 그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따뜻한 무대를 만들어갈 것이다. 그것이 기나긴 폭풍을 이겨내고 그녀가 찾아낸 삶의 방식이었다. 마침내 진짜 그녀의 막이 오른 것이다.